바이오 인공지능 연구센터 연구자 인터뷰, 오늘은 생명과학부의 백민경 교수님과 진행하겠습니다. 백민경 교수님, 먼저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단백질의 구조의 비밀을 풀고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백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의 연구 분야를 가장 잘 나타내는 어떤 키워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키워드라고 하면 요즘에는 인공지능과 생명현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생체 분자인 단백질,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생체 분자인 핵산, 이런 생체 분자들의 구조와 비밀을 풀어가는 연구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학부 학부를 나오신 다음에 이제 화학부에는 석재욱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박사까지 하셨잖아요. 박사과정 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대학원을 그대로 서울대 화학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그 실험이 저랑 안 맞는다는 걸 느끼고 화학을 전공했는데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랑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석재욱 교수님의 계산화학 수업을 처음 듣게 됐어요. 원래 4학년 과목인데 이제 그때 3학년이었는데 이제 처음 생긴 과목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친구들이랑 우르르 들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연구를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연구한다는 것도 신기하고,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인턴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석재욱 교수님의 인품과 그리고 그 연구실 분위기, 그리고 연구하는 주제들이 저랑 너무 잘 맞는다고 느껴져서 그대로 눌러앉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연구했던 건 단백질과 유기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까, 어떻게 결합을 할까, 그리고 이런 예측을 통해서 어떻게 신약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분야였어요. 단백질과 유기분자의 결합구조 예측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단백질과 다른 분자 사이의 결합구조 예측, 단백질 유기분자, 단백질 이런 결합구조 예측을 좀 전문으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아니 단백질의 구조도 예측을 못하는데 이 단백질의 결합은 도대체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구조부터 예측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게 대학원 과정 동안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알파고도 그때 이제 제가 한창 대학원 공부하고 있을 때 나왔고, 제가 대학원 박사학위 받을 때 알파폴드 초기 버전이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도구구나. 인공지능을 내 연구에 꼭 접목해 봐야겠다. 거기에 더해서 단백질의 결합이나 상호작용,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현상의 비밀을 단백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려면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내는 게 첫 단추인데, 이 첫 단추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더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는 유학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치신 다음에 그 포스닥 연구원으로 이제 미국에 가시게 되는데, 그 포스닥 지도 교수님이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제 베이커 교수님한테 가시게 됐는데, 그 그룹으로 뭐 가시게 된 뭐 계기, 또 거기서 그 포스닥으로서 그 베이커 그룹에서의 연구 생활을 할 때에 본인이 좀 특별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딱 박사를 받을 때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파폴드 초기 버전이 막 나오던 시점이어서 인공지능을 내 연구에 접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이 단백질 구조 예측, 단백질 구조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대가셨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포닥을 간다면 저런 연구를 하는 랩으로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라서 일단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께 포닥 지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도 알파폴드 뉴스를 접하셔서 우리 연구실에 인공지능을 좀 접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던 차였고, 저도 사실 인공지능 그때까지 해본 적도 없었지만 인공지능 제가 배워서 한번 활용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던 참이어서 이제 서로의 핏이 잘 맞아서 이렇게 포닥을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로 가게 되었고요. 사실 베이커 교수님 연구실에 처음 갔을 때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연구원이 저를 포함해서 한 5명이 될까 말까 한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룹이었는데, 근데 가서 제일 처음에 놀랬던 게, 제가 2019년 5월쯤에 포닥을 시작을 했는데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이 갔더니 본인의 딥러닝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연구실에 AI 딥러닝을 이제 접목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딥러닝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이해가 너무 안 된다, 난 그게 너무 답답하다 하면서 인턴 프로젝트처럼 굉장히 작은 주제지만 그걸 본인이 직접 연구를 해가면서 딥러닝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계속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딥러닝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이제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의 그 작은 인턴 프로젝트 도와도 드리고, 또 이제 제가 디스커션을 필요할 때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일 수도 있는 그런 딥러닝 문제들에 대해서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또 해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고 또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시고 하는 모습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랍게 생각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18년에 이제 알파폴드가 나오고 2020년에 딥마인드에서 알파2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알파폴드 2와 거의 같은 성능을 보이는 그 로제타 폴드를 포스닥 가셔서 베이커 네. 그룹에서 그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알파폴드 2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거의 같은 성능을 보이는 그런 거를 만든 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그 같은 시기에 아까 설명해 주신 그 포스닥 때의 알파폴드를 보고 로제타 폴드를 만들 때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사실 로제타 폴드는 제가 포닥을 가자마자 개발을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 이게 2020년 여름에 캐습 14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원래 여름에 대회를 하고 나면 이제 12월 초 겨울 이제 막 접어들 무렵에 결과를 발표를 해요. 어느 그룹이 얼마나 잘했다, 이걸 12월 초에 공개를 하는데, 그게 보통 결과가 한 9월 말 10월 초 정도면 이제 어렴풋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존 몰트 교수님이 이제 캐습 오거나이저이신 분이 데이비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10월 초쯤에 이번엔 구글 딥마인드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평균이 90점이 넘었자, 100점 만점에 평균이 90점이다, 약간 이런 메일을 보낸 거예요.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은 딱 그 한 줄 쓰여 있는 메일을 저희한테 다 포워딩을 하셨어요. 저와 같이 단백질 구조예측 인공지능을 만들던 팀이 있었는데 이제 그 팀이 단체로 멘붕에 빠졌죠. 저희는 대충 알잖아요. 저희가 해봤으니까 우리 구조가 90점이 되진 못할 거라는 걸 이미 감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구글 딥마인드는 뭐 한 걸까? 그리고 이거 공개되면 우린 앞으로 뭘 연구해야 할까? 근데 이게 공개는 또 두세 달 뒤니까 그 두세 달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나 이제 내 일자리 없는 건가? 나 혹시 데이빗이 나 쫓아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한 1, 2주 좀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면서 건설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좀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구글 딥마인드는 뭘 했길래 그렇게 좋은 성능을 냈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분야를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단백질 구조 예측을 위한 아이디어는 충분히 공유가 되고 있고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인공지능으로 도대체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는데, 2020년 말 이제 12월 초에 학회에서 존 점퍼 박사님이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드나 자세한 방법을 공개한 건 아니고 어떤 접근 방식을 취했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슬라이드 한 장으로 딱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슬라이드 한 장을 본 순간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고민이랑 연결이 되면서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뭘 했는지가. 그리고 이미 성공했다는 걸 알잖아요. 100점 만점에 90점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까 그냥 그때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만들어보자. 뭐 바로 공개 안 한다니까 몇 달이라도 만들어보면서 뭔가 배우겠지, 이러고 시작을 했던 게 로제타 폴드였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데이비 베이커 교수님도 우리가 기다리기보다 직접 만들어보자 라는 쪽에 이제 힘을 실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컴퓨팅 자원도 다 지원들을 얻어오시고, 저도 제 아이디어들을 직접 구현해서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테스트해보고 하면서 4-5달 안에 그런 로제타 폴드라는 방법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노벨상 발표가 있은 다음에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도 사실은 이제 AI 그렇죠. 선구자들이 받았고, 노벨 화학상은 이제 백미 교수님 직접 가장 가까운 분야에서 받게 되는데, 일단 요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발표를 보고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셨는지. 네. 사실 노벨 물리학상은 머신러닝이 물리학으로 분류되나? 약간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사실 상을 받은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지금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상을 받은 데는 이견이 없는데, 그게 노벨 물리학상일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과연 노벨상에서 머신러닝이 상을 받는 일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리학상에서 그런 것들을 줬다는 게 저로서는 좀 파격적이다라고 느껴지긴 했고요. 그리고 사실 노벨 화학상은 제가 2년 전에 저희 연구실 첫 학생 면담하면서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알파폴드가 언젠가 노벨상을 받을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받겠지 그러면서, 제가 노벨상을 받는다면
3명이 받을 텐데 그게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 존 점퍼, 데미스 하사비스 이렇게 셋이 받을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존 점퍼와 데미스 하사비스는 구글 딥마인드가 알파폴드 성과로 받을 거고,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은 단백질 구조 예측보다 디자인까지 엮어서 받을 거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올해일 줄은 몰랐어요. 한 4, 5년 뒤에 조금 더 임팩트가 보여진 다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벨상 위원회에서 생각보다 현 상태에서 앞으로 미래의 파급력을 보고 조금 일찍 이걸 인정하고 상을 준 게 아닌가라 생각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그 이번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인 그 미래의 파급력. 네. 지금까지의 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성과도 있지만 그게 앞으로 미래에 어떤 파급력을 줄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단백질 구조 예측과 사실 디자인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단백질 구조 예측 쪽은 사실 좀 더 기초과학 연구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클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사실 생명과학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은 이제 화학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백질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파폴드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단백질을 연구할 때 사실 단백질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단백질이 도대체 왜 이런 생명 현상을 일으키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누구나 사용하는 매우 좋은 이제 툴이 됐기 때문에 그건 이미 어느 정도 그 파급력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백질 디자인 쪽은 사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걸 개량하는 게 아니라, 베이커 교수님이 개발하신 단백질 디자인 기술은 그냥 내가 원하는 기능만 있으면 그 기능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을 밑바닥부터 설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질병 치료제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질병의 메커니즘에서 두 단백질의 결합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결합을 조절할 수 있는 저해제를 개발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저해제를 저희가 단백질 기반으로 손쉽게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질병 치료제에도 접목이 될 수가 있고, 백신에도 단백질 디자인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생각하진 않지만 소재 개발에도 사실 단백질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젤 같은 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뭐 플라스틱 기반의 소재가 아니라 단백질을 활용해서도 하이드로젤을 개발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환경 친화적인 소재 개발, 생분해성 소재 개발에도 활용이 될 수가 있어서 단백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질병 치료 혹은 이제 좀 더 뭐 제약, 의학 이런 쪽뿐만 아니라 저희의 소재나 약간 환경 문제 개선 이런 데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노벨 화학상에 대해서 설명한 기사 중에서 지도교수였던 석채학 네. 교수님께서 이번에 AI 분야가 물리학상, 화학상을 받게 된 그거를 20세기 초에 양지역학이 처음 나왔을 때만큼의 임플리케이션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AI라고 하는 게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0년대는 뭐 AI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았는데, 기사를 봤을 때는 정확한 워딩을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 AI라고 하는 게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계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AI의 도움을 받을 거는 명확하고, 이제 다만 그 AI가 배운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같이 해야지, AI만 발전하고 인류는 뭐 AI가 다 이해했으니까 우리는 이해할 필요 있나 이런 게 아니라, 인류도 이제 AI가 뭘 배웠는지를 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의 지식도 같이 진보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이제 아직 굉장히 젊으시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길게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을까요? 네, 이건 사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부터 좀 막연히 생각을 했던 건데, 대학원 다닐 때 연구 주제가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부턴 내가 세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 더 나아가서 모든 생체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 지도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하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인공지능이란 도구가 생긴 시점에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생체 분자의 상호작용, 결합 구조 예측하는 이런 인공지능들을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세포 혹은 우리 이제 생명체 안에 있는 단백질들 사이에 상호작용 지도를 그려보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럼 이제 상호작용 지도가 완성이 되면 생명 현상이 사실 일어나는 이유 대부분이 이제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 때문인데,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쨌거나 가이드 맵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좀 더 기초과학 연구들도 많이 할 수 있고, 상호작용 이상이 생겼을 때 보통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거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또 신약 개발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뭐 협업 얘기를 저희가 좀 했었는데 다른 연구자들과 이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한 어떤 뭐 실험을 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론이나 방법을 개발하시는 분들하고의 협업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실제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AI 바이오 센터에 계신 인공지능 이제 전문가 분들과 협업하면서 저희 인공지능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고, 인공지능 전문가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위한 좀 더 좋은 인공지능 방법들이 최근에 뭐가 나오고 있나,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런 생체 분자의 구조나 상호작용 예측한다고 하는데 이 예측은 결국 실험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데이터셋도 사실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AI 바이오센터에 계시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생명과학 혹은 화학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실험하시는 분들과 저희 방법을 테스트하는 그런 검증을 위한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혹은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셋을 꾸리는 그런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노벨상 발표가 될 때 저희가 이 인터뷰를 잡아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백민호 교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제 롤 모델로서 이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 그리고 그 후배 그 연구자들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계산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 그 중에서도 단백질 구조 예측, 상호작용 예측 연구를 하는 분야가 정말 종합학문이거든요. 화학, 생물학, 컴퓨터공학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필요로 하는 융합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너가 뭐 생명과학 전공이라고 해서 혹은 화학 전공이라고 해서 그 분야만 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얕게라도 조금이라도 좀 알고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야를 혹은 앞으로 연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연구는 사실 대부분이 융합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자신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 사람들과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사람들 분야에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폭넓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본인이 말씀해주신 갖고 계신 꿈들이 앞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